12월 7일 일요일 프리미어리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기 분석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 바랍니다. 이 경기는 홈에서 공격적인 템포를 끌어올리려는 아스톤 빌라와 세트피스와 빌드업을 동시에 무기로 갖춘 아스날의 만남이다. 홈팀 아스톤 빌라는 와킨스를 축으로 삼아 좌우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며 초반부터 박스 안 공중전을 유도하겠지만 아스날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타입은 아니다. 맥긴과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압박과 전개를 동시에 가져가며 템포를 올리려 하겠지만 한번 공을 잃는 순간 바로 아스날의 전환 속도에 노출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아스날은 초반부터 점유율을 잡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면서 에제의 드리블과 메리노의 전진 패스를 통해 아스톤 빌라의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계속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상대 클리어링 이후 세컨볼을 다시 회수해 2차, 3차 공격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경기 리듬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홈팀 아스톤 빌라가 완전히 밀리기만 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와킨스의 뒷공간 침투와 맥인의 중거리 슈팅으로 몇 차례는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오픈 플레이가 아니라 코너킥과 프리킥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아스톤 빌라의 파포스트 수비는 사람을 따라갈지 공간을 지킬지 기준이 애매해지는 순간이 자주 나오고 이때 니어에서 방향이 바뀐 볼이 파포스트로 떨어지면 마크가 완전히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센터백과 메리노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수들을 활용해 니어 포스트로 강하게 침투한 뒤 파포스트 쪽으로 떨어지는 볼을 노리는 세트피스 패턴만 반복해도 득점 기대값이 상당히 올라간다. 세트피스 키커는 파포스트와 페널티 스팟 사이 구간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킥을 준비해두면 아스톤 빌라의 구조적 약점을 그대로 겨냥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톤 빌라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마크를 놓친 뒤 뒤늦게 몸을 붙이다가 파울을 범하는 장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또 다른 세트피스 찬스를 허용하는 결과로 돌아온다. 스코어가 0대0이거나 1대1인 상황에서 맞이하는 코너킥 한 번이 이 경기의 분수령이 될 수 있고 이 장면에서 아스날의 장신 자원들이 파포스트 방향으로 정확히 침투해 헤더를 꽂아 넣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점 이후 홈팀 아스톤 빌라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라인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이때 에제와 트로사르의 역습이 추가 골 기회로 이어질 여지도 커진다. 결국 세트피스 구조와 공중전 타깃의 다양성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의 질을 모두 합산하면 이 매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스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구조적으로 미드존을 비워두는 쪽과 그 빈 공간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타입의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방향성이 뚜렷한 한 판이다. 본머스는 4-1-4-1에서 2선 4명이 넓게 퍼져서 서는 장점 덕분에 공격 전환 시에는 전방에 많은 숫자를 배치할 수 있지만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이 너무 잦다. 그래서 상대 미드필더들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쉽게 전진 패스각을 확보하고 라인을 끌어내리거나 사이사이로 찔러 넣는 선택을 부담 없이 가져가는 장면이 반복된다. 특히 엔소 페르난데스처럼 미드존에서 패스각을 찾는 감각이 좋은 미드필더를 상대로는 머리를 들 여유를 주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엔소 페르난데스가 본머스의 느슨한 2선 압박 사이로 전방 공격진들을 향해 볼을 전진시킨다면 첼시 입장에서는 무인지경에 가까운 지역에서 세컨라인과 최전방이 공을 받는 장면을 수시로 만들어낼 수 있다. 델랍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로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고 페드루 네투는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을 번갈아 파고들며 1대1 균형을 깨기 때문에 본머스 수비는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해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테버니어와 세멘요가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유지하면 본머스의 측면 미드필더 뒤 공간은 더 넓어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커버해야 할 구역은 지나치게 넓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엔소 페르난데스와 이선의 영예는 본머스 미드존을 가로지르거나 그 뒤를 찌르는 패턴으로 이어지면서 첼시의 공격진들이 상대적으로 압박이 적은 지역에서 여유있게 터치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세트 플레이에서도 첼시는 세컨볼을 노리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 한번 튕겨나온 볼을 다시 마무리로 연결하는 장면을 누적할 여지가 충분하다. 본머스가 라인을 내리며 블록 수비에 집중하려 해도 이선 압박이 느슨한 구조가 그대로라면 박스 앞에서 엔소 페르난데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허용하게 되고 결국 슈팅 코스와 패스 코스가 동시에 열린다. 그래서 첼시가 점유를 가져가는 시간 동안 본머스 입장에서는 공을 뺏어도 전환 지점이 너무 낮다 보니 역습 출발 지점이 깊어지고 에반 이후 손까지 공이 도달하기 전에 여러 번 끊기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본머스의 압박 강력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럴수록 첼시 미드필더들의 전진 패스 성공률과 박스 진입 횟수는 늘어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결국 이 매치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이선 압박이 느슨한 팀과 미드존에서 편안하게 전진 패스를 넣을 줄 아는 미드필더를 보유한 팀의 충돌이고 이 조건에서는 첼시 공격진들이 무인지경 상태에서 수월하게 득점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가 경기 내내 버티기만 하기에는 구조적 리스크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흐름이 한번 첼시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스코어까지 이어질 여지가 큰 매치업이다.
이 경기는 단순히 우드와 지루, 이름값 있는 공격수들의 대결이 아니라 중원 압박의 균형과 방향 전환, 한 방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에버튼은 더블 피벗을 기준으로 수비 라인과 이선 강력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듀스버리 홀을 세컨드 라인 사이에 세워 전개축으로 활용하는 팀이다. 그래서 탈압박에 성공하는 순간 듀스버리 홀 쪽으로 볼을 모아주고 그는 첫 터치 이후 반 바퀴를 돌듯 방향을 바꾸며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시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노팅검은 중원에서의 압박이 한쪽으로 몰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볼 사이드로 선수들이 쏠리기 시작하면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풀백 뒷공간 커버가 자연스럽게 늦어진다. 이때 듀스버리 홀이 방향,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반대 전환을 깔끔하게 시도한다면 에버튼의 측면 자원들은 넓게 열린 공간을 향해 여유 있게 전진 드리블을 가져갈 수 있다. 바리와 그릴리시는 한쪽에서 볼을 끌어당긴 뒤 반대 측면으로 빠르게 공을 빼주며 노팅검 수비를 좌우로 흔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박스 안지루에게 향하는 크로스나 컷백 루트도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노팅검 입장에서는 우드를 향한 단순 크로스 패턴과 허드슨 오도이, 깁스 화이트의 개인 기량으로 방역을 노릴 수 있지만 중원 압박이 휘청거리는 구간에서는 이들도 공을 받을 위치 자체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압박 실패 이후 전환 국면에서 더블 피벗과 이선이 모두 공 쪽으로 쏠려 있다가 반대편으로 전개가 전환되면 풀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노출되는 그림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에버튼은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라인을 한두 칸 더 끌어올리고 듀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전환 템포를 조절하면서 노팅검의 압박 균형이 흔들리는 구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다. 그래도 노팅엄이 세트피스나 롱볼 한두 번으로 우드에게 향하는 찬스를 만들 여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오픈 플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중원 압박의 완성도와 방향 전환의 질에서 에버튼 쪽이 한 수 위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팅검은 볼 사이드로 쏠리는 압박 패턴 탓에 체력 소모가 커지고 반대 전환에 뒤쫓아가는 수비의 발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에버튼은 듀스버리 홀을 중심으로 한 전개와 폭넓은 방향 전환으로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가며 득점이 나올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해 상대의 약점을 계속 두드리는 운영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압박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듀스버리 홀의 시야와 패스 선택이 그대로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수 있는 구도이며 구조적으로는 홈팀 에버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애초부터 점유율 기반 빌드업 팀과 압박과 활동량으로 버텨야 하는 팀의 맞대결이라는 구조가 뚜렷하다. 맨시티는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 자신들의 선수들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며 짧은 패스를 통해 수적 우위를 만들어내고 그 수적 우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가는 팀이다. 이번 경기 역시도 볼이 위치해 있는 주변 지역에서 수적인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 양상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팀일수록 슈팅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박스 안과 주변에서 위협적인 상황을 반복해서 만들 수 있다. 아무래도 볼을 오랜 시간 소유하고 있는 팀 선수들이 슈팅 찬스도 더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썬더랜드 입장에서는 압박하며 볼 소유권을 찾아오기 위해 많은 거리를 뛰어야만 한다. 그래서 썬더랜드는 초반에는 높은 압박으로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을 흔들려 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라인 강력이 벌어지고 압박 타이밍이 반 박자씩 늦어지는 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맨시티는 한번 압박을 벗겨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쿠와 니코 곤살레스를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파고들며 다시 수적 우위를 이어가는 전개를 가져갈 수 있다. 폴란드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 둘을 동시에 끌고 다니며 세컨라인 침투와 컷백 상황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슈팅 주체가 누구든 항상 박스 안에는 마무리각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봐도 된다. 썬더랜드는 역습 상황에서 엘리에제르 마엔다의 스피드와 탈비의 전진을 활용해 몇 차례 방역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율이 크게 밀리는 구도가 되면 이런 기회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맨시티의 중원은 볼을 잃어도 곧바로 역압박으로 공을 되찾아 오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공을 잡는 시간은 짧고 반대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의 롱볼이나 세트피스로 썬더랜드가 찬스를 만들 여지는 있지만 전반부터 계속 뛰어다녀야 하는 구조 탓에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결국 이 경기는 볼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를 뛰게 만드는 팀과 공을 쫓아다니며 버텨야 하는 팀의 체력 싸움이기도 하다. 현대 축구 무대에서 볼 점유율 장악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맨시티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통해 제대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종합해보면 경기 내내 공을 지배하는 쪽은 맨시티이고 썬더랜드는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위험이 누적되는 전형적인 강약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 경기는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퀄리티가 벌리의 불안정한 포백 조직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뉴캐슬은 홈 경기라는 점을 활용해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고 토날리를 축으로 좌우 전환과 전진 패스를 섞어가며 벌리 수비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토날리가 중원에서 템포를 한 번만 높여주면 엘랑가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뒷공간을 노리고 반스는 하프스페이스와 중앙을 오가며 박스 안 기준점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벌리 포백은 엘랑가의 스피드와 반스의 위치 선정에 동시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라인 간 간격과 압박 시점이 꼬일 가능성이 높다. 벌리는 올 시즌 13경기 동안 27실점을 허용하며 경기당 평균 2.07실점이라는 수치를 기록 중인데 이는 포백이 꾸준히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구조 속에서 뉴캐슬처럼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을 만난다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한두 번만 제대로 연결돼도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장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뉴캐슬은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 배치와 러닝 타이밍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편이고 토날리의 킥과 동료들의 움직임이 맞물릴 때마다 벌리의 박스 안 수비는 더 깊숙이 말려 들어갈 것이다. 벌리는 포스터를 향한 롱볼과 세컨볼 싸움으로 역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겠지만 뉴캐슬의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 속도를 감안하면 길게 볼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다. 공을 빼앗긴 뒤 다시 수비 라인으로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리 선수들의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는 후반으로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반면 뉴캐슬은 점유와 압박의 리듬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을 섞어가며 경기를 자신들의 템포로 끌고 갈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벌리가 수비적으로만 눌려있지 않고 간헐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때는 엘랑가의 스피드와 반스의 침투가 뒷공간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토날리는 이런 상황에서 상대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공간을 겨냥해 전진 패스를 찔러 넣으며 벌리 수비를 계속 뒤로 쫓기게 만드는 그림을 만들어갈 것이다. 종합해보면 벌리가 한두 차례 역습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시즌 내내 드러난 실점 패턴과 수비 조직의 허술함을 감안하면 뉴캐슬의 공격을 90분 내내 버티기에는 벽이 너무 높다. 특히 세트피스와 크로스 상황에서 벌리의 박스 안 처리 능력이 계속 흔들린다면 이 경기는 스코어 차이가 서서히 벌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결국 이 매치는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토날리 중심의 템포 조절 그리고 벌리의 포백 불안이 맞부딪히는 경기이며 구조적으로는 뉴캐슬 쪽으로 승부의 저울추가 더 무겁게 내려앉은 상태라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이 경기는 홈에서 라인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들려는 토트넘과 중앙 강력이 벌어지며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고 있는 브렌트퍼드의 상성이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대진이다. 토트넘은 전반부터 사비 시몬스를 중심으로 중원과 2선 사이에서 볼을 받아 브렌트퍼드 더블 볼란치 사이 그리고 2선과 수비 라인 사이 틈을 끊임없이 공략하려 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기본적으로 4-2-3-1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사비 시몬스에게 전진 드리블과 전진 패스의 선택지를 동시에 허용하는 그림이 나온다. 사비 시몬스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면 히샬리송은 센터백 어깨를 타고 침투하거나 박스 안에서 위치를 재조정하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결정적인 슈팅각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쿠두스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사비 시몬스와 삼각형을 형성하며 한 번은 드리블, 한 번은 슈팅, 한 번은 측면으로 연결하는 선택을 번갈아 가져가면서 브렌트퍼드의 수비 집중력을 계속 시험할 것이다. 브렌트퍼드는 역습 상황에서 샤드의 속도를 활용해 토트넘 뒷공간을 노리겠지만 토트넘이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을 선점하고 라인 간 거리를 좁게 유지한다면 이 역습 시도가 자주 끊길 가능성도 높다. 토트넘 풀백들은 공격 시에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빌드업 숫자를 더해주거나 반대로 폭을 넓혀 측면에서 크로스각을 만들며 브렌트퍼드의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것이다. 이 움직임에 맞춰 미드필더 한 명은 뒤를 받쳐주며 레스트 디펜스를 형성하고 나머지 인원은 하프 스페이스 안쪽에서 연속적인 패스 교환을 통해 브렌트퍼드 박스 주변에서 머무는 시간을 늘려나갈 전망이다. 브렌트퍼드 입장에서는 중앙 간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팀 전체가 라인을 올려 압박 타이밍을 맞추기에는 토트넘 3톱의 스피드와 개인 능력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라인을 데리고 버티자니 사비 시몬스에게 하프 스페이스와 세컨 라인에서의 자유를 주게 되고 라인을 올리자니 히샬리송과 쿠두스의 뒷공간 침투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토트넘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 컬러라 한두 번의 전개 실수로 흐름을 내주는 팀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대 수비를 분석하고 공략법을 더 구체화하는 쪽에 가깝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사비 시몬스의 볼 터치 수가 더 많아지고 브렌트퍼드 중원의 압박 강도가 떨어진다면 토트넘이 박스 부근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슈팅 각을 만드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올 수 있다. 브렌트퍼드는 세트피스나 롱볼에서 한두 번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경기 전반적인 주도권과 위협지수는 토트넘 쪽으로 꾸준히 기울어지는 흐름이 그려진다. 결국 이 경기는 브렌트퍼드의 간헐적인 역습보다 사비 시몬스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과 히샬리송, 쿠두스의 마무리를 앞선 토트넘이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 경기는 리즈 유나이티드에 벌어지는 중원 강력과 그 틈을 파고드는 리버풀의 플레이메이커 능력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리즈 유나이티드는 슈타우가 수비 라인 앞까지 깊게 내려앉는 순간 그 위쪽 이선과의 강력이 벌어지면서 중원 압박이 무너지고 그 공간을 누가 먼저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리버풀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맥앨리스터를 통해 그 틈으로 파고드는 전진 드리블과 전환 패스를 반복하면서 박스 앞에서 숫자 우위를 만들려 할 것이다. 맥앨리스터가 공을 잡는 위치가 리즈의 더블 볼란치 뒤쪽과 수비 라인 앞쪽 사이, 바로 그 애매한 지역이 된다면 리즈 유나이티드는 어느 쪽 라인이 나갈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틈을 타 에키티케는 뒷공간을 향해 침투하고 각포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컷인 슈팅을 노리면서 리버풀의 공격은 점점 더 박스 중앙을 향해 무게 중심을 실어갈 가능성이 크다. 리즈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측면 스피드를 활용해 리버풀 수비를 공략해야 하지만 중원 강력이 벌어지는 구간에서 볼을 잃는 순간 곧바로 역습과 2차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리버풀이 최근 부진을 끊기 위해 강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방 압박과 역습 전환에서 평소보다 한 박자 빠른 템포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리즈 유나이티드의 홈 에너지와 스피드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지만 중원 구조가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리버풀 쪽으로 기회와 슈팅 볼륨이 쌓이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맥앨리스터가 전진 드리블 이후 박스 앞에서 에키티케와 각포에게 찔러주는 패턴이 몇 차례만 반복돼도 리버풀은 결정적인 찬스를 잡을 여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리즈 유나이티드는 라인을 올렸다가 중원 강력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볼을 잃으면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치면서 박스 앞 세컨볼과 컷백 상황에 취약해지는 그림이 자주 나올 수 있다. 리버풀 선수들은 최근 부진을 끊어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도 그만큼 강한 승리에 대한 갈증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경기를 분위기 반전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는 집중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심리적 요소까지 더해지면 리버풀은 단순히 무승부로 마무리하려는 태도보다 확실하게 스코어를 만들어내고 경기 내용까지 가져오려는 공격적인 접근을 택할 공산이 크다. 그 과정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중원 강력 문제와 수비형 미드필더의 깊은 위치 선정은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반복해서 노릴 수 있는 분명한 타깃이 된다. 결국 중원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부진 탈출을 향한 리버풀의 강한 동기부여를 함께 고려하면 이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과 득점 기대값을 동시에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읽힌다.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4-2-3-1 빌드업과 웨스트햄의 3-4-3 전환 축구가 맞부딪히는 구도지만 실제 승부의 핵심은 라인 간 간격 관리에 가깝다. 초반에는 웨스트햄이 포백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보웬과 윌슨이 브라이튼 빌드업에 압박을 걸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은 첫 움직임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선이 뛰어나간 뒤 2선이 따라붙지 못하면서 1선과 2선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브라이튼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한다.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첫 압박을 끌어낸 뒤 그 빈 공간을 오라일리가 빠르게 점령하는 패턴이 처음의 이 경기의 키포인트다. 오라일리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웰백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동시에 움직이고 미토마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둘 사이에 끼워 넣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오라일리가 전방으로 세로 패스를 찔러 넣거나 미토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면 웨스트햄의 3백은 수비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흔들리게 된다.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진 웨스트햄의 구조상 세컨볼 경합 지점이 자연스럽게 웨스트햄 박스 근처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이 이 지점에서 세컨볼을 빠르게 선점하면 오라일리가 박스 앞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웰백 미톰에게 짧게 내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보웬의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이 어설프게 끊어지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계속 열리며 후반기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템포를 조절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웨스트햄 1선 압박 타이밍을 유도한 뒤 오라일리에게 각이 열리는 순간 한 번에 라인을 찢는 선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이 틈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웨스트햄 문전 앞에서 세컨볼 찬스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면 보웬의 역습 한 방에 위기를 맞을 수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의 위치 조절과 풀백의 전진 타이밍 관리가 함께 중요해진다.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와 라인 간 간격 관리 그리고 이선 에이스의 영향력까지 모두 합산하면 경기 흐름은 브라이튼이 점유율과 내용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쪽에 더 가깝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웨스트햄의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벌어지는 간격 문제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전 경기 분석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